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년 동안 예결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들어가서 상임위는 기획행정위가 처음이지만 다들 반가우신 얼굴이십니다. 쭉 본 의원이 그 재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세무적인 부분, 징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하고 조금 연계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취지가 뭐죠? 뭐 타회계라든지 기금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서 이제 그 뭐 재정 운영 효율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안정화 기금을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안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그 13개 그 기금 6개와 이제 특별하게 7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 재원은 현재 그 이제 청사 권리 기금이 이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주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뭐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통합 안정화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기금을 예수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예수금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이제 그 통합 계정과 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사실 통합 계정은 저희가 뭐 이제 그 예수금을 타핵이나 이제 기금을 예수금을 받아서 다시 이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계정이고 안정화 계정은 일반에게 전입금이나 아니면 이제 전출금이 전출금 또는 그 이제 그 뭐 세액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방세가 많이 거쳤을 때 그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전입금을 받아서 그걸 좀 이용하면 좋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상반기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라고 했는데 네. 원래 이제 공급예금으로 넣는 이유가 있죠. 이제 법적으로. 규정에 이제 공공 예금으로 이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물론 공공 예금으로 관리하지만 저희는 정기 예금으로 현재 다 좀 그 예금이 돼 있어서 왜 그렇게 됐죠? 그 이자율을 좀 높여서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자 수익이 지금 이자 그 예결위 때도 아니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자 수익률이 지금 몇 %입니까? 현재 정기 예금은 이제 저 12개월 했을 때 3.21%입니다. 공공예금으로 넣었을 경우에는요? 공공 예금은 0.45%입니다. 0.45%. 일반적으로는 한 0.1% 정도가 되죠. 보통 예금은 0.1%입니다. 근데 공공예금으로 넣는 거는 공금 계좌에서 입출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금 횡령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금 이율이 약간 일반 그 보통 예금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정기 예금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이율이 낮아도 안전성 때문에 공금 예금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돈이 이제 많은 금액이 예치가 되고 그게 이제 기금으로 쓰여지면서 이게 이제 그 어떤 각종 사고에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돼서 공금 예금으로 이제 입출금을 그 제한을 두면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 수익률이 3%대가 넘는다고 해서 넣어놓긴 하셨지만 안전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각별히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저금리에 방치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평택 씨는 그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쭉 지켜보면서 이제 예금 금리가 높은 곳에 그
예금을 해놓고 있는 건데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같은 부분들은 지금 위원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제 그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뭐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시죠? 전문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봐가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융자가 나가 있는 게 있죠. 네, 현재 이제 16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예, 그 일부 회수가 되고 3년 거치인데 연이율이 3%예요. 네, 3%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3% 이상은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그거와 맞춰서 이제 3%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 한 겁니다. 근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3%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됐고 그 전에는 이제 1.5%였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그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제 바꾸라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근데 이율이 그렇게 높아지면서 그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이제 주머니만 다르지 이제 결국은 이제 예산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3% 정도 되면은 나가는 금액이 좀 뭐 적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앞서서 질의해 주신 최재영님께서 얘기도 하셨고 청사관리 기금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담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예산 확보상 우리가 가용 예산들을 안정화 기금으로 넣기가 지금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 배달앱이 있죠. 네, 네,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1억 예산이 지금 네네. 투입을 해서 국도 시비가 다 들어간 거죠? 도비 이 보조 사업으로 지금 도비 보조 아니지. 사업입니까? 잠시만요. 이거 국도비로 알고 있는데요. 아, 12 100%로 제 12 100%예요? 네네, 12 그럼 100% 지역 입니다. 앞에만 국도 네네.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지금 현황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경기도에서 개발한 이제 배달 앱으로 저희가 네. 이제 배달 특급이라는 공공 배달 앱에 1억을 이제 투자를 하고 배달 특급이에요. 네네. 음,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가맹 저희 평택시에서 가맹돼 있는 업소 수가 한 3,700여 개 정도 됩니다. 가맹 업체 수가 3,700개요. 네네. 정확하게는 이제 3,685개고요. 저희가 이제 그 평택 그 전체 그 카드 가맹점, 평택 사랑 카드 가맹점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한 2만 7천여 개 정도 있는데 요 공공 배달 앱에 지금 가입이 돼 있는 데는 한 그 정도 되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그 1억 투입한 예산은 배달료 같은 이제 그 실질적인 지원인가요? 네네 배달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현황은 그렇고 매년 이게 한 2020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2021년으로 지금 알고 저희 있습니다. 평택시는 21년도에 시작을 네. 했으니까 네. 정책적으로는 이제 20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고 그 우리 시는 21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그 진행 사항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연도별로 조금 제가 현황을 보면 이게 일단 코로나 시기 때는 조금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매출액 사용 그 업체 관련돼서 매출액이 조금 늘어 있었고요. 최근에는 좀 그거에 못 미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미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때는 배달을 좀 주로 많이 좀 이용을 하셨으니까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맹점 같은 그거는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이 앱을 지금 시작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파악된 정확한 자료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 건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한 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배달 건수가 그때보다 과장님 줄지 그런 않. 발언은 이 상임위 활동할 때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거를 보고를 해 주셔야지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공 배달 앱이 지금 이제 처음 목적은 알고 계시죠?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착한 소비를 하겠다고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미 너무 많이 지나간 시간이고요. 지금 24년도입니다. 그럼 23년도 거 사업 그 진행된 사항만 좀 보고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23년도 건이 저희가 그 아까 얘기한 네네, 배달을 3,685개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한 400개소가 조금 가맹점은 줄은 상황입니다. 계속 저희가 400개가 2023년도에는 줄은 개수였고 네네 400개가 지금 현재 늘어서 3,685개 가맹점이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다는 네. 거네요. 그러면은 뭐 전체 그 가맹점 수에 비해서는 뭐 많이 협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400개 정도가 늘었다면 소기의 목적은 지금 채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용자 수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청취된 게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배달앱을 이제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좀 그 일반 이런 민간에서 운영하는 앱보다는 좀 저조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도 조금 그 소극적이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공공 그 배달앱 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홍보를 좀 많이 하던지 그렇게 해서 조금 이용자를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좀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으신 거네요.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거나 진행될 계획을 갖고 계신 안은 없으신 거네요. 어떤 100%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1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그 플랫폼 이해 부족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기술적인 어떤 마케팅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하셔야지 1억이라는 예산이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업무 보고기 때문에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 경쟁력이 좀 부족하고 인지도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용자의 어떤 불편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데이터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평택시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그 안들이 나오고 있고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화폐와 이 배달 앱이 연계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제를 지역 화폐로 가능합니다. 민간 앱에서는 이제 지역 화폐가 불가능하고요. 이제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화폐에 연계한 뭐 혜택을 더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화폐와 연계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지역화폐는 많이 이미 그 인지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할인율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 그 화폐하고 연계된 것들을 하게 되면 배달앱의 그 목적에 맞는 어떤 성과나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공 배달 앱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 평택사랑 카드하고 연계하는 방안은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게 없는데 추진 계획에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 계획은 일반적인 추진 계획이에요.
이거 작년에도 거의 뭐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해서 왔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는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그 앱이 증가되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사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도 좀 같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줄었죠. 그런데 그 시세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이 12억 감소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종업원 주민세나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삼성전자가 그 성과금을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성과 영업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될 부분 중에서 12억 정도가 줄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빠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12억을 줄인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이 그 지방세 법인세를 언제까지 그 납부가 쉽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어려우시면 뭐 이거 끄시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있다가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라고 지금 추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해마다 삼성이 여기에 평택에 와서 납부한 실적으로 해서 매년 2천억씩 전체적으로 세금을 내고 그 중에 한 1,400 정도의 평균으로 법소를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푼도 못 내다 보니 또 영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 올해 전망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라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500억 정도 낼 수 있다라고 예상은 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 4분기 실적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불상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아마 내년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저렇게 올해 전망. 마이너스된 부분이 내년에 상계 처리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실적이 안 좋으면 내년에 내년에 영향이 좀 좋아야지만 그 네.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세 수입이 확보가 어렵다고 이제 뭐 과에서는 저보다 더 현장감 있게 느끼실 텐데 모든 비용 추계가 저희가 이제 쭉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는 체납자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가는데 세수가 적게 걷어들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을 때는 촘촘하게 이제 하시겠다 이래가지고 인원도 더 이제 뭐 징수과나 아니면 세정과나 이런 부분에 이제 인원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걷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살면서 미납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할 텐데 고액 체납자 지금 중점 징수 추진을 하겠다 추진 계획에 이렇게 쓰셨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저도 이제 징수과장이 있다 왔지만은 체납액 관리는 뭐 세무부서를 더 연계시켜서 협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다만 이제 부가부터 징수까지 하나의 그 체납자를 관리하는 것도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500 이상 체납자를 현재 지금 저희가 현년도부터 징수율을 높여가야 관연도 체납액으로 이월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팀장들 출장소 포함해서 팀장들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협업을 10월 달 하겠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이제 세정과하고 이제 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정과와 그다음에 징수과와 협업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하시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더 하시지 왜 지금 와서 더 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전에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잘 했으면 괜찮다. 이게 무너지다 보니 그 체납자에 대한 세금이 다 납부를 못하고 이게 관리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누증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결손이라고 하는 정리보류 단계까지 가다 보는 이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납기내부터 체크해서 가야 될 부분이 더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말씀은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하시지 세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빌 때 왜 지금 와서 하시냐는 말씀을 가볍게 드린 겁니다. 징수가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릴 건데 이제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정과 과장님한테 이제 추진 계획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이게 딱 봤을 때 이런 문구는 좀 안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징수과 이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생계형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그 실태 조사는 이제 1,000만 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뭐 납부가 현저히 어려운 상황, 뭐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뭐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래서 그게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 뭐 5만 원 월 5만 원, 뭐 1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분들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 관리를 하다 보면 위기가구 발굴에도 같이 좀 연계가 되죠. 예, 그 예전에 그 그런 경기도에서 저희 시는 19년, 20년, 21년, 22년 4년 동안 이제 그 체납 관리단이라 해가지고요. 그 생계형 체납자나 그렇게 이제 소액 체납자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그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도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 금액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위기 과정 발굴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 이제 체납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상담하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 복지부서하고 이렇게 연계까지는 지금 못 시켜드리는데요. 그것도 지금 읍면동에서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도 크게 이렇게 뭐 긴급 지원이라든가 해서 뭐 쌀이라든가 뭐 그렇게 지원해드리는 거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 관리를 하면서 위기가구 발굴을 그러면 하신 사례는 없으시고 아직은 그렇게 연기하고 이런 부분은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네, 그 4년 동안에는 한두 건 있었습니다. 도에서 이제 그 예. 지침도 내려오고 예산도 내려오고 했는데 예. 지금 이것도 같이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내일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연계된 사업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이따가 다른 부분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외국인 체납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수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3,800명인가 지금 체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계시냐고. 자료를 주십시오. 없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아까 제가 세정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새 징수과 협업을 하고 출장소와 협업을 해서 촘촘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촘촘히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업무하고 연계돼서 발생되는 사례나 이런 것들도 사례 발굴을 해서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지침으로 내려 보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외국인 체납자가 지금 전반적으로 늘어서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예로 어느 초등학교는 병설 유치원에 아이들 정원이 20명인데요. 외국인 그 학생이 유치원생이 19명이고 내국인이 1명인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다문화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체납률은 굉장히
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체납의 집중 관리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여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획일적인 자료는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말 고민을 하고 이 그 관리나 사업을 정말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보고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한과에 한두 개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해서 한 건 한 건 이야기를 안 드리고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집중 관리에서 외국인 체납자하고 생계형 체납자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없어요. 아까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정도 회수한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체납자분 파악이 좀 됐습니까? 예, 저희 그 일정 금액 이상 도에서 자료 제출을 해라 그래가지고 올렸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 12명 정도가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걸로 그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평택시예요. 예, 근데 그 금액이 소소해서 저희가 가상재산 금액이 소소하다는 거죠. 예, 예. 체납액이 소소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소소해서 그다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800만 원 징수를 한 거. 나머지는 뭐 회수가 안 되는 거네요. 즐거 그렇죠? 예, 예. 저희가 그 추심 예를 들어서 예금 같은 경우도 뭐 그 최저 생계비를 빼고 이제 압류를 했어도 추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그 가상재산 보유 금액이 뭐 상당히 적어가지고 저희가 추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 가상재산 그 세법이 시행령이 재작년에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 22년도에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자산이 금액이 올라가면 이런 부분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도에서 한 하고 있죠. 두세 차례 그 이제 시군에 내려보내서 자료 올리라 하면요, 거기서 이제 자료를 또 조회를 해서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저희가 압류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압류가 이렇게 추심이 들어가면 그 환수가 세금으로 환수가 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그 압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그걸 추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진해서 납부를 하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다는 얘기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청년 정책과 신중년 및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그 담아내셨는데, 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신중년에 대해서 저희 신중년은 인생이 지금 현재 이제 길어진 상태인데, 퇴직을 이제 빨리 한다라든지 이 50대부터 재취업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을 상대로 해서 그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생 이모작 지원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제 조성할 계획이세요? 지금 그 명동거리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5월 31일 날 그때 개공식을 했고요. 내년도 24년, 25년, 26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년도 상반기.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센터 추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냥 센터만 뭐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센터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 그 필요성의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기획이 됐고, 그 프로그램들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규합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그
그 건물이 4층 건물인데 저희가 건물 4층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3층하고 4층만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층, 4층 그 건물에 뭐 강의실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실 뭐 등등 해서 과장님 그 네.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센터가 생기는 건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럼 센터의 필요성을 느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의견 청취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저희가 25년도에 지금 신중년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간다라든지 좀 자세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말으셨어야죠. 이거 하지 말으셨어야죠, 과장님. 그러면 필요성과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이나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어느 위치에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 위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분석 자료가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근데 왜 센터부터 먼저 마련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당초에 계획했던 자료를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분야별로 정책을 그때 그 세우셨나요? 신중년 네. 관련해서 네네. 말씀하시는 이거 건가요? 신중년 네, 지원 네. 정책이잖아요. 1인 네, 네, 가구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정책을 나눠가지고 그 하셨을 때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자리 그 인생 이모작 센터를 추진을 하셨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자료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네. 지금 그 신중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데 이미 뭐 센터는 제가 여기 상임위 오기 전에 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 이모작과 차별적으로 인생 이모작 센터에서 어디까지 수용을 할 건지 수용 범위도 지금 정해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의견 청취가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려고 하는 다양성에 있는 직업군별로 의견을 청취를 하시는 게 이 센터의 운영성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보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은 예산심이나 이렇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죠. 방향성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게 절대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를 두고 안을 계획을 하시고 그 안을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실천율은 또 100%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동안 운영한 사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